86페이지에 있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기술적인 조문들이니까 뭐 암기하고 몇 가지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의 문제고, 우리 민법은 이제 조문을 3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111조 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달이 뭔지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항은 암기하셔야 되죠. 의사표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그래서 취소한다는 걸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럼 이제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겠죠. 발송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죽었어. 또는 제한능력자가 됐어. 그래도 내용증명은 상대방 을에게 도달하겠죠. 도달했으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겠지. 그게 이 항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표시한 사람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 여기서 말하는 제한능력자는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을 말하겠죠. 그게 돼도 의사표시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111조 1항과 2항을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네모 1번에 양가로 1번 확인하시고 양가로 2번 확인합니다. 도달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거.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예외가 있죠.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번, 3번이 우리 시험범에 있고요. 하나가 더 있죠. 528조 2항.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이것도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424페이지인가요? 424페이지를 보면 528조 2항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라고 돼 있고,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한 때라고 돼 있죠. 여기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할 테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게 있다. 3가지가 있다. 그거 일단 확인했다가 나중에 나올 때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87페이지에 보면 네모 3번에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도달의 뜻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도달이란 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이게 도달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직접 수령 안 해도 되죠. 동거 가족이 수령해도 되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까지는 없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만약에 수령을 거절했다면 이걸 도달로 볼 수 있느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수령을 거절했을 때 도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이다. 동그라미 2번에 그 2줄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되는 게 한 장을 넘겨보면 양가라 3번에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입증 책임은 이런 경우에 내가 상대방한테 우편물을 발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반송이 안 됐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상대방은 안 받았대. 그러면 뭔 소리냐? 반송 안 됐으니까 너 받았지 않냐? 상대방 뭔 개소리야? 나 못 받았다니까.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누가 도달 또는 불도달을 증명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의사표시를 보낸 사람이 도달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입증 책임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죠.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우편물입니다.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을 때 이게 반송이 안 되면 우리 대법원은 그 무렵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추정 또는 봐버립니다. 따라서 등기나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송이 안 되면 도달로 추정을 해버려요. 반면에 통상 우편물이라고 해서 일반 250원짜리 우편물 붙여서 보낸 경우, 이거는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의 우편물은 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달로 볼 수는 없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입증 책임에서.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도달의 효과라고 해서요. 철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착을 하지 아니한 불착과 기간을 정해놨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착한 연착 다 누구의 독박? 보낸 사람. 보낸 사람의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도달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았거나 늦게 도달했다면 다 보낸 사람, 표의자의 불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은 아까 확인했죠. 이런 것들이 도달주의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3조를 보면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 없이는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실 없이. 그럴 때 공시송달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양가로 3번에 보면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에 따라서 법원 사무관이 의사표시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첫 번째 줄 끝에 법원 게시장에 게시를 하게 되는 게 공시송달이에요.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게 공시송달이에요. 이렇게 게시를 하면 세 가지 2주 후 또는 다음 날 또는 두 달 뒤에 그 다음 효과 도달한 것으로 간주 두 번째 줄 도달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2주는 최초 공시송달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 날은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을 말하는 거고 2회차. 두 달은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을 말합니다. 이렇게 각각 2주 다음 날 두 달 뒤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이런 제도를 공시송달이라 한다. 이렇게 공시송달 제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 수령능력이라고 해서요.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이 무슨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그죠? 좀 전에 도달이란 건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편물을 뜯어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상태가 도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로 얘는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때 이 알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고 합니다. 알 수 있는 능력을 뭐라 한다고요? 수령 능력. 근데 이 수령 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수령 무능력자. 누구냐?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갑이 미성년자한테 우편물을 보냈어. 그걸 미성년자가 설령 수령을 했어. 하지만 미성년자는 수령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도달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112조에서 뭐라고 해놨냐? 의사표시자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어요. 자, 여기서 의사표시자가 대항을 못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또 하나,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라면 의사표시자는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 뭐라고? 한 장 넘겨보세요. 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의사표시자는 도달을 주장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그럼 얘는 죽을 때까지 도달을 주장 못하냐? 그건 아니다. 의뢰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115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게 수령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도달이려면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있냐 없냐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가 공시송달하는 경우. 이거 따질 필요 없죠? 왜? 법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걸로 간주해버리니까 공시송달할 때는 상대방의 수령 능력 유무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발신주의는 발성만 하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도달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상대방 수령 능력이 있냐 없냐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수령 능력 관련된 112조를 확인한 다음에 교재에 없지만 요거 수령 능력이 필요 없는 경우 두 가지 생각해 달라. 어렵지 않죠, 이거? 자, 그럼 90페이지 예제를 봅니다. 갑은 을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동그라미 1번 갑이 그 후에 죽었어. 상관없죠? 죽은 게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그대로 생기죠. 1번 틀렸죠. 2번 을이 알아야 해제해서 효력이 생겨요? 아니지. 토달만 하면 효력이 생기죠. 3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물이 을에게 도달했으니까 철회 못하죠. 4번 반송 안 됐죠. 그죠? 반송 안 됐지만 내용증명이야. 그러니까 그 무렵 송달된 걸로 봐야죠. 이게 답이지. 자, 5번. 갑의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했어. 자, 도달한 후에, 여기 보세요. 도달한 후에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됐어. 그러니까 도달했을 때는 수령 무능력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죠? 을이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여야 되는데 받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됐으니까.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던 조문을 응용해갖고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 요건에 관련된 두 가지 목적 요건과 의사표시 요건입니다. 지난주와 여기까지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딱 이 정도 난이도예요. 중난이도. 우리 예제 확인한 것들. 안 어렵죠?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이거 맞추려고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 어려운 거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로 가봅니다. 특별유효요건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요, 갑과 을이 직접 계약을 하는 형태로 본 거고요. 근데 대리부터는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자신 소유 A 토지를 매각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 소유 땅을 병하고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를 대리라 하자. 그리고 대리인에게 일을 맡긴 사람을 본인이라 하자. 이때 이 대리인이 한 이 행위가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목적 요건이나 의사표시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죠. 그죠? 그건 당연히 갖추고 추가적으로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갑에게 유효냐 이 문제.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대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요건이에요. 을의 계약이 갑에게 유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특별하게 두 가지. 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권. 그 다음에 을이 이 계약을 할 때 대리행위라는 형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대리행위. 그러니까 대리행위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핵심이 되는 거죠.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을이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모두 갖춰야 유효라고 그랬죠.
못 갖췄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갑한테. 이거를 뭐라 한다? 무권 대리라 한단 말이죠. 이 두 개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대리에서. 대리권 대리 행위하고요, 무권 대리. 이 두 개가 대리의 큰 뼈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살짝 이상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흔들죠. 뭐,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자식이 또 부탁을 해. 이렇게. 정한테. 그래서 정이 A 토지를 매매를 해. 이때 정은요, 갑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을의 부탁을 받았어. 대리인의 부탁. 대리인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갑수유 땅을 팔아주는 요런 놈이 있더란 말이죠. 요게 이제 복대리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복대리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대리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두세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핵심적인 거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무권대리 세 덩어리 보기 전에 대리가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나온 게 93페이지 제1절 대리제도. 뜻이 나와 있습니다. 대리가 뭐냐? 지금 본 그대로예요. 계약을 하는 놈 을과 권리 의무 즉 효과를 귀속하는 갑, 이 다른 제도.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 그걸 대리를 하자. 그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 대리의 기능. 두 가지다. 사적 자치의 보충과 확장. 사적 자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그 사적 자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를 법정 대리인 부모가 보충해 주게 된다. 이게 사적 자치 보충. 또 하나는 갑이 바빠서 을에게 일을 맡겼다. 갑은 다른 일 할 수 있다. 즉 사적 자치의 확장 이렇게 되죠.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중에 확장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됩니다. 확장 기능이. 그리고 나서 살짝 넘겨보면 대리의 범죄적 성질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양가로 3번. 대리와 구별되는 놈을 하나 기억하자. 사자라고. 사자 중에서도 아까 봤던 표시기관으로서 이 사자를 대리와 구별해야 된다. 이 사자, 표시기관으로서 이 사자하고요. 대리는요. 상대방 입장에선 구별이 안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갑이 아닌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와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구별을 해보자. 보통요, 갑이 땅을 팔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파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자신이 직접 판다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를 갑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이 그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내 땅을 얼마에 사라고 표시를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갑에게 생기는, 이게 보통의 계약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갑이 결정, 갑이 표시, 갑에게 권리 의무의 발생. 그런데 갑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약을 한다.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결정까지 을에게 맡겨. 결정까지. 당연히 표시도 을이 해. 효과는 갑에게. 이걸 대리라 하자. 반면에 결정은 갑이 하고 병한테 1억에 팔아야지. 그리고 을한테 말을 해. 야, 병한테 가서 1억에 판다고 표시를 네가 해. 이렇게. 표시만 을에게 맡겨. 그 효과는 당연히 갑에게 기속이 돼. 이거를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라 하자마자. 그래서 사자와 대리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대리인이 결정해야 되죠. 의사능력이 있어야지. 반면에 사자는 결정을 해, 안 해? 안 해. 의사능력이 필요 없어.
의사 능력이란 뭔가를 결정하는 판단력을 말한다 그랬는데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자는 결정 판단 안 하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구별. 또 하나 착오. 착오라는 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표의자가 모르는 게 착오죠. 그럼 대리 보세요. 대리는 누가 의사를 결정해? 우리. 표시도 누가 해? 이게 불일치. 그걸 대리인이 몰라야 착오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대리인이 몰라. 그래야 착오가 되고 취소권은 가백이 생기는 거예요. 즉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대리는. 반면에 사자는 어때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그죠? 대사자가 잘못 표시 그걸 본인이 몰라. 그래야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달기관에 착오가 있었죠. 그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기관이 잘못 표시 그래야 착오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리와 사자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때문에 그게 두 군데에서 구별해야 된다. 그중에 우리 교재는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에서 두 번째 줄 사자는 본인이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사자는 의사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 사자는 의사 무능력자라도 상관없다. 반면에 대리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하나 우리 구별을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차고. 대리는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죠? 사자는 본인 의사와 사자의 표시가 불일치. 이게 차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한 경우 착오가 될 수 있다. X. 그죠? 아니 또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해. 대리는 본인 의사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더라도 이건 착오가 아니라니까. 여기 말했잖아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달라요. 착오라고.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달랐다. 이건 착오가 아니라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대리는. 그렇죠? 구별하자마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 확인한 다음에 95페이지 대리권을 보면 됩니다. 첫째 대리권이 뭐냐?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그죠?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 따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게 대리권. 이거를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 남을 위하여 뭐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 즉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는 무슨 의무 같은 것도 없고요.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에게 설령 대리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을은 팔아줘야 될 의무 따위 없고요. 1억짜리를 100만 원에 팔아가지고 갑에게 9,9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대리권의 특징입니다. 권한에 불과하고 따라서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 두 번째, 이런 대리권이 어떻게 생기는가 발생 원인. 요 대리권 발생 원인이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 대리권 발생 원인이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인데, 자, 법정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가정법원의 선임 등을 통하여 생기는 게 법정 대리입니다. 대표적 예가 두 개가 있죠.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는 친권과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것들이 법정 대리권이 됩니다. 자, 반면에 임의 대리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깁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본인의 법률 행위입니다. 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임의 대리권이 생기는데, 자, 이 수권행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단독행위라는 사실. 본인의 일방적 행위라는 거.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설령 을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심지어 을이 바쁘다고 거절하더라도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을의 의사를 개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을에게 대리권이 생긴다 하더라도 을에게는 일도 불이익이 없어요. 왜? 해줄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책임진다 그랬어요? 안 진다 그랬어요? 안 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바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갑일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본인 갑의 일방적 행위, 단독 행위. 자, 두 번째, 이 수권 행위는 분류식 행위입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돼요. 갑이 이렇게 말로 부탁해도 되고요,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정식으로 탁 서류를 적어가지고 나는 을에게 A 토지 매각 권한을 의뢰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반드시 위임장을 써주거나 인감증명서 따위를 교부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수권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로 하든 어떻게 하든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뭐뭐를 해달라 부탁하는 행위 자체, 그게 수권행위, 분류식 행위. 자, 세 번째,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인관계라고. 이 원인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말해요. 계약.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의뢰. 이게 수권행위죠.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이걸 통해서 을에게 뭐가 일단 생겨요? 대리권이 생겨요.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갑과 을 사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 이걸 원인관계라고 하죠. 이거를.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수수료 지급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생기니까 이걸 수권행위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수권행위는 일방적인 거고 대리권을 발생시키며 별도로 갑을 사이에 계약이 있다면 권리와 의무가 따로 생기니까 갑과 을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은 수권행위와 구별하자는. 그래서 요 계약 원인행위하고요, 원인관계하고요, 수권행위는 별개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별개의 행위. 그죠? 문제가 생겨요.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계약이 깨지더라도 수권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대리권이 소멸을 안 하는 문제가 생겨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가 깨졌어. 신뢰가 깨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부득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게 됩니다. 특별하게. 그죠? 원인관계와 수권행위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깔려 두면 원인관계가 깨지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득 우리 민법이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8조는 우리 민법이 원인관계와 수권행위를 구별하고 있구나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그죠? 그렇게 원인관계하고 구별을 좀 해달라. 자, 의와 발생 원인을 봤습니다. 자, 96페이지에 보면 임의대권 발생 원인의 세 가지가 쪼로로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97페이지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특히 대리권의 범위. 자, 이 범위가 왜 중요할까요? 범위 바깥에 행위하면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무효가 돼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한 어떤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냐 범위를 벗어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대리인은 어디까지 정상적으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 범위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법정 대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임의 대리가 문제잖아요. 근데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행위를 해석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를 면밀히 해석을 하면 그 대리인이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가 등장합니다. 자,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대리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표시하거나 주거나 이게 능동이에요. 반면에 수동은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표시하거나 주는 것을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수동대리예요. 그런데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포함된다? 수동대리권에 포함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당연히 을은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이렇게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다면 을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그런데 병이 을한테 와서 잔금 지급하기로 하는 날 며칠 말미를 달래. 잔금 지급기를 연기를 좀 해달래. 이 연기 권한은 없다가 판례예요.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더더욱이 없겠지요. 이게 기본입니다. 무슨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수령 권한까지만 있고 연기 권한이나 해제 권한은 없다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요거하고 구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단순히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에요. 그런데 갑이 이렇게 부탁을 해. 땅을 팔아달라. 계약 체결 대리권. 플러스 이행까지 네가 다 해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땅을 네가 팔아주고 등기도 네가 넘기고 돈도 네가 다 받고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서 결과만 나한테 알려달라. 이게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수령까지 당연하면서 연기까지도 해줄 수 있다. 물론 해제는 못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어가지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97페이지에 보면 1번 대리권의 범위에 양가로 2번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동그라미 1번 수권의 길을 해석하라고 되어 있고 그 해석이 밑에 판례 1번, 2번, 3번 기본입니다. 1번, 2번, 3번.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추가 4번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병한테 빌려준 돈 받아야 되는데 네가 가서 받아와라고 을에게 대여금 영수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을이 돈 받아올게 그리고 갔다 오더니 빈손으로 왔어. 갑이 물어봤어. 왜 빈손이냐 그랬더니 며칠 연기해달라고 해서 연기를 해줬대. 자, 연기 권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는 연기 권한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빈손으로 왔어. 왜 빈손이냐 그랬더니 불쌍해서 채무를 면제시켜줬대. 갑한테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는 연기 권한은 있으나 면제 권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4번. 다음 페이지 6번.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병소유 물건을 낙찰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을이 낙찰을 받아왔네. 그런데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채권자가 이 경매 신청을 취하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이 있고 난 후에 경매 신청을 취하하려면 낙찰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경매 신청을 취하하려는 채권자는 낙찰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갑이 낙찰받은 사람이죠. 을은 낙찰받은 사람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누가 해줘야 돼요? 갑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6번 대리인에게는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이 없다.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마지막으로 7번. 갑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야 무슨 은행 가서 통장을 개설해라. 예금을 하고 와라. 돈을 줬어. 근데 돌아왔는데 돈 봉투를 한 움큼 갖고 왔어. 쌤아 너 예금하라 했는데 왜 그냥 갖고 왔냐 그랬더니 아 예금했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대. 갑이 대출 받아오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웃을 일이 아니야. 대법원 판례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애들 많아. 수도 없이 많아. 예,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많아요. 범칙금 2만 원 안 내려고 대법원까지 소송 비용을 2억 원을 쓴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이겼지. 있어요.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2만 원 내려고 소송까지 갖고 대법원 가서 결국 2년 만에 이긴 분이 있어. 근데 소송 비용을 변호사 비용까지 2억까지 썼어. 이기고 정신승리해. 우와 이겼다. 뭐야 도대체. 많아요 대한민국에 이상한 사람들. 그게 7번. 판례를 읽다 보면 야 참 진짜 버라이어트하다. 그러면 10억이 넘는 인구인 중국은 얼마나 더 버라이어트할까.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가끔 이렇게 토픽 같은 거 보면 황당한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이상한 애들이 더 많아. 이렇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소송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 탑3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 네. 소송 무지하게 좋아해. 소송공학이.
사기 범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우리나라예요. 사기 범죄율. 세계 탑 1. 네, 사기 범죄. 서류 위조 기술 전 세계 탑. 서류 위조, 도장 위조, 서류 위조, 뭐 위조하는 거. 탑. 북한 뚱땡이는 동판까지 위조하잖아. 어? $100 동판까지 위조하잖아. 슈퍼화폐라고 그러죠? 슈퍼달러. 그거 위조하잖아. 대단한 놈들이야. 이걸 칭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에이구. 자, 요거 대리권의 범위와 관해서 지금 체크해 드린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수권행위를 해석을 하는데 수권행위 자체가 애매해. 그럼 그걸 해석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게 118조. 근데 118조는 이렇게 돼 있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법정 대리인은요. 법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해요. 그리고 결국 118조는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이런 뜻입니다. 그 임의 대리인은 118조에서 무제한적인 보존 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합쳐서 관리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이 처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 근데 이용 계량 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 계량 행위. 그러니까 제한이 가해져 있죠. 이런 지문이 나온 적 있죠. 관리 행위를 무제한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관리 행위에 대해서 보존 행위만. 세 번째로 이제 암기해야 될 게 나옵니다. 보존 행위 예를 몇 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허용하지 않는 이용 계량 행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문 확인하고 밑에 뭐 동그라미 뭐 기억, 니은 쭉 있는데 기억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가옥의 수선이 하나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가 있죠. 두 개 기억합니다. 본인 가옥이 훼손됐다 수선하는 것. 본인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다 대리인이 등기부를 창설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 이게 보존 행위다. 반면에 이용 계량 행위는 안 되는 거 외워야 됩니다. 디귿 계량 행위 A의 네 번째 줄. 예를 들어 본인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이나 사채로 빌려주거나 토지의 지목 또는 형질, 임야를 전으로 전을 답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설령 이용 또는 계량 행위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다음 중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에서 답이 예금을 사채로. 이게 답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118조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오른쪽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 다시 한번 하시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죠.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조문 두 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124조. 원칙적으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금지가 돼 있다. 자, 124조에 보면 이렇게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자신과 계약을 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계약을 하는 걸 자기계약, 쌍방대리하는 걸 쌍방대리를 하는데 이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본인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이행도 할 수 있어요. 자, 채무이행 그냥 변제, 돈 갚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럼 124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24조에서 핵심이 뭐예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자, 먼저 자기계약이 뭐냐 이런 거죠. 형태가. 이게 자기계약 형태죠. 이렇게. 그죠? 쌍방대리는 여기에 쌍방대리 형태죠. 여기. 이렇게.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 매도인의 대리인 을, 매수인의 대리인 을 이렇게. 이게 쌍방대리. 이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본인 갑이 허락하면 되죠. 그건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요거.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을이 갑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이야. 그런데 돈을 빌려준 게 있어. 채권자야. 즉, 을이 갑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야.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권자야. 돈을 갚을 날짜가 됐어. 갑이 을에게 돈 갚으면 되죠. 그런데 이때 을이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또 하나. 갑이 돈을 빌린 사람이고요. 병이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걸 차주대주라고 하는데요. 이 대주가 사채업자고요. 중간에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 있는데 이 사채 알선업자는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 쌍방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갑이 돈을 갚는 경우 변제 보통 이렇게 다이렉트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채업자들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제를 했어요. 쌍방 대리 형태의 변제죠. 이렇게 변제할 수 있냐? 있다. 유효한 변제다. 차주가 쌍방 대리인인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 설령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유효한 변제. 그게 채무이행이에요.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부동산 매도인, 부동산 매수인,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법무사한테 맡기는 경우 있죠. 이때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맡겨요? 아니면 한 사람한테 맡겨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법무사는 매도인의 대리인 앤드 매수인의 대리인 쌍방 대리인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쌍방 대리 형태의 이전 등기 신청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본인 허락, 변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개. 마지막으로 이전 등기 신청. 요 정도 허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걸 제외하고는 금지가 되죠. 위반을 해. 그럼 무권 대리로 무효. 무권 대리로서 본인에게 무효. 그리고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 124조가 있고 동그라미로 원칙과 동그라미로 예외의 본인의 허락과 다음 페이지 채무 이행이 있죠.
그 채무 이행에 대해서는 뭐 밑에 읽지 마시고 요 두 개를 기억하자. 두 개 중에서 요 왼쪽 거, 요게 날개에 있는 거예요. 참고해. 본인의 금전을 출입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 변제에게 본인 예금에서 스스로 인출하는 거 유효하다.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이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한번 위반의 효과라고 돼 있죠. 무권대리 문제가 생긴다고 돼 있죠. 무권대리라면 무효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 밑에 판례가 뭐가 있어요. 동일한 물건을 입찰 절차에서 갑의 대리인 을과 병의 대리인 을이 동시에 응찰하는 행위. 무효란 말이죠. 그죠? 쌍방대리 형태의 응찰이니까 무효다 말이에요. 그런 판례가 하나 있게 됩니다. 그게 124조예요. 또 하나가 119조입니다. 119조는요, 대리인이 여럿 있어요. 갑이 을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했고, 병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대리인이 수인이 있어. 이때 원칙이 각자 대리, 각자. 원칙이. 을 나름대로 병 나름대로 계약. 이게 원칙. 단,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하여 다른 정한 바. 그 다른 정한 바가 뭐예요? 공동.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각자들이 할 수 없다. 공동대리 해라. 그러니까 예외가 공동대리 제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법률 규정에 한 제한이 바로 친권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 행사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공동대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그게 동그라미 1번. 자, 그러면 공동대리 제한에서 공동의 뜻이 뭐냐 생각해 봅니다. 미성년자 갑이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어느 학원을 무슨 요일 어느 시간대에 다닐지를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해라 라는 뜻이에요. 공동의 뜻이 의사 결정 공동을 말합니다.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결정하다면 동시간대 학원 두 군데를 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결정해라. 자, 엄마 아빠가 머리를 맞대고 A 학원을 결정했습니다. 학원 가서 우리 아이가 이 학원을 다닐 거다라고 표시해야죠. 그죠? 표시는 굳이 둘이 갈 필요가 없지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자, 을과 병이 공동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A 학원. 을이 혼자 가서 기약을 합니다. 교재를 수령해 와야 되지요. 수령도 굳이 둘이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이라는 것은 능동 대리 행위를 할 때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고 표시 행위나 수령 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공동 대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위반하는 경우 이거. 어느 학원을 다닐지 엄마 혼자 결정하는 경우. 남편은 개무시하죠.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르면서 뭘 끼어드냐고. 당신이 뭐하냐고 말이죠. 엄마 혼자 결정을 했단 말이지. 무권대리로서 본인 가백에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게 119조의 의미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조문이 있고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됐죠? 자, 대리권에서 총 6덩어리가 나오는데 4덩어리 한 거예요. 의, 발생 원인, 범위, 제한. 그중에서 이 범위와 제한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2개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